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안을 띄워놓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6쪽에 표본 크기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적정한 표본 규모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건 뭐 실제로는 이제 그 적정한 최소 표본 수, 적정 최소 표본 규모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적정한 표본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본 크기 그리고 뭐 표본 추출 방법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뭐 규제가 한 권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 방대한 분량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좀 이제 간단한 방법, 그 중에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접근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접근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내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실내 구간 설정을 하는데 실내 구간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점을 이제 역으로 활용해서 적정한 표본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지 않죠. 단 한 번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 X바라는 것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 S라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표본을 한 번 추출해가지고 얻은 그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하는 놈은 모집단의 평균 뮤하고 일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본 평균 X바를 토대로 해서 모평균 뮤를 추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간 추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뮤는 모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바는 표본의 평균. 그러니까 이 둘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표본의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표본 오차를 2라고 영어로 이제 샘플링 에러가 표본 오차니까요. 그 뒤에 있는 에러의 앞자 2를 따가지고 이제 표본 오차라고 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 조사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 오차를 어느 정도나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이렇게 추정한 구간이 옳다라고 하는데, 즉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하는 데 대한 신뢰의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뢰 수준에서 도출되는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여기 있는 이식과 같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뮤가 어떤 것보단 크고 어떤 것보단 작은 그 구간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바에다가 뒤에 붙어 있는 건 사실 요 부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연결이 되고 요 부분에 있는 건 이제 플러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바에서 G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을 빼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에다가 G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을 곱해준 거 저는 곱해준 놈을 더한 것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그 신뢰 구간의 두 끝점이 되는 한계값, 그걸 갖다 이제 신뢰 한계 또는 뭐 오차 한계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는데요. 자,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2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의 수준 알파에 따른 신뢰 계수 또는 뭐 직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리고 n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저기 뭐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식 1도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뮤라고 하는 게 모평균이라고 하는 게 표본 평균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 표본 오차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삼식에서도 보면은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똑같죠? 그리고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해가지고 이 끝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내 한계 또는 오차 한계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도식의 우변만 가지고 일식과 삼식의 우변만 가지고 보시면은 2라고 하는 표본 오차는 g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오버 루트 n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본 오차 2는 실내계수 g 2분의 알파 값하고 그다음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불리우는 시그마 오버 루트 n 요놈을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 실내계수와 평균의 표준 오차의 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내계수는 이제 주어진 신뢰 수준, 뭐 1-알파를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계산된 표본 분포의 확률을 보여주는 임계값, 그러니까 그 한계값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있거나 또는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라고 할 때는 G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때는 이제 G값이 아니라 T값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G값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T값은 T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평균의 표준 오차는 아까 시그마 오버 루트 n이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놈은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시그마 오버 루트 n으로, 즉 시그마를 표본의 크기 n의 루트 씌운 값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근데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평균의 표준 오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정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정말 표본의 정보를 찾아내 보면은 표본 평균도 알 수 있지만은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S를 루트 n으로 나눠준 놈 요걸로 다 대신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 4식으로부터 이제 표본 크기를 갖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4식의 우변 분모에 보시면 루트 n이 들어가 있죠. 즉 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요 50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n은 g 2분의 알파 값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오버 2a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표본 오차, 허용 가능한 표본 오차를 갖다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 1-알파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값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5를 통해서 최소한의 적정 표본 규모, 그러니까 적정 최소 표본 수를 갖다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모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모평균을 알아야지 모표준 편차를 알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표준 편차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모평균 몰라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표준 편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식 5를 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G값을 G2분의 알파 값을 T2분의 알파 값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n은 T2분의 알파의 제곱 곱하기 S제곱 모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에 모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S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T2분의 알파 값의 제곱 곱하기 S의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허용오차, 허용 가능한 표본 오차 2를 조사자가 또는 분석자가
연구자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그러니까 신뢰 수준, 저 알파는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알파는 신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 수준 1-알파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t2분의 알파 값 알 수 있고요. 표본 추출해가지고 표본 표준편차 S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표본 오차 2, 영문자 2, 요걸 갖다가 알파벳 2, 요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적정한 최소 표본수, 최소한의 적정 표본 규모 n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신뢰 구간 접근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통계학 뒷부분에 이제 추리 통계학을 하지 않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설명을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표본 크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고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설문을 돌리고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료를 구득을 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구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분석 기법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기술 통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 통계 분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강의안 보시면은 이제 분석 결과 및 해석해 가지고 5번째 주제가 올라와 있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기술 통계 분석입니다. 근데 이 기술 통계 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자료의 특성을 조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또는 뭐 분석자의 입장에서는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기술을 해놓으면, 그걸 서술을 해놓으면 이제 독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 통계 분석은 주로 집중 경향치, 산포도 등의 통계량 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내 준 값을 통계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집중 경향치, 산포도 등의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집중 경향치는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료 분포의 중심으로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포도는 관측치들이, 그러니까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치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대상들이 흩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먼저 이제 집중 경향치, 지난번에 기술 통계학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뭐 기술 통계학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기술 통계량들을 우리가 찾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시 한번 리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집중 경향치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치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또는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얼마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 경향치에는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 등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각각 그냥 간단한 의미 정도로 갖다 이제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산술평균은 모든 관측치의 값들을 합한 후에 이를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서 얻은 값이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집중 경향치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기술 통계량이니까 그냥 표본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치 x1서부터 xn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표본의 산술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x바라고 표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놈은 x1서부터 xn까지 전부 다 더해주고 그걸 스몰 n으로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압축해가지고 표기할 때는 이 서메이션 기호 가지고 표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xi를 다 더하고 그리고 이제 스몰 n으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중앙치는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이제
약자를 MD라고 보통 쓰는데요. 자, 자료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값을 중앙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치의 분포가 극도로 편제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한쪽에 쏠려 있거나, 또는 이제 자료가 순서 자료이다 또는 서열 자료이다라고 할 때 그때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늘어 놓았을 때, 나열하였을 때 중앙치 MD는 N이 홀수개일 때,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홀수개일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위치한 관측치가 바로 중앙치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짝수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 즉 2분의 n번째 위치한 관측치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위치한 관측치의 평균이 바로 이제 중앙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중앙치를 그 산술 평균하고 비교해서 보면 중앙치는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 관측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운데 있는 것 또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 해가지고 그 하나의 값 또는 두 개의 값만 고려를 하는데요. 산술 평균을 구할 때 첫 번째 관측치서부터 마지막 관측치까지 다 더하고 그걸 표본의 크기 스몰 n으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모든 관측치를 다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측치들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 이걸 특이값,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이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치와 산술 평균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술 평균보다 오히려 중앙치가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마지막 그 집중 경향치가 이제 최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치는 영어로 모드라고 하고 MO라고 이제 약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치 중에서 발생하는 빈도, 즉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최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평균이나 중앙치는 하나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의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최빈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둘 이상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유의하시고요. 최빈치는 양적 자료에도 뭐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양적 자료에 정량적 자료에 사용이 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적 자료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 중에서 명목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과 중앙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명목 자료에 대해서는 집중 경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최빈치이기 때문에 최빈치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집중 경향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까? 뭐 당연히 산술 평균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계산하기 쉽고 뭐 실제로는 손으로 계산하면 좀 어렵긴 한데요. 뭐 대부분 다 이제 엑셀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계산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모든 관측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중앙치나 최빈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 결정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관측치들이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분포가 좌우 대칭에 가깝고 봉우리가 하나이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할 때는 어떤 대표값을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산술평균, 중앙치, 그리고 최빈치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값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분포 형태를 취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편제되어 있다든지 오른쪽으로 편제되어 있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산술평균만 가지고 집중 경향치를 선택하기보다는 중앙치를 함께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하셔야 될 거는 특이값이 있는 경우에는 산술평균만으로 대표값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분포에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산술평균이 그 특이값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중앙치와 최빈치를 함께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중앙치나 최빈치는 특이값의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적기 때문에 특이값이 존재할 때는 산술평균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치와 최빈치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좋으실 듯이고요. 세 번째, 집중 경향치 이외의 통계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산술평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산술평균을 이제 분산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이제 추정, 가설 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산술평균을 또 이용을 합니다. 중앙치나 최빈치는 집중 경향치로서의 기능만 수행하지 뭐 다른 데 이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중 경향치 이외의 통계적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산술 평균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의 대표적인 게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뭐 분산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포도는 관측지들이 서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또는 분산되어 있는가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 뭐 전에 잠깐 했었죠. 그래서 범위, 4분위수 범위, 그리고 분산 및 표준 편차, 변이 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영어로 range라고 하고 앞자 따가지고 뭐 R이라고 하는데요. 범위는 사실 산포도로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술 통계 분석에서 범위를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관측치, 최대값, 그리고 가장 작은 관측치, 최소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max가 최대값이고요. X민이 최소값이니까 범위는 Xmax에서 X민을 빼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범위는 장점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가장 손쉽게 값을 구할 수 있는 산포도의 척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관측치가 몇 개이든 오직 두 개의 관측치, 최대값하고 최소값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두 자료의 산포도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점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집중 영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러면 집중 경향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죠. 근데 범위는 집중 경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특이값이 있으면 범위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값이 존재하면 그 특이값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4분 편차 또는 뭐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 편차는 이제 영어로 쿼타일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Q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4분위수 범위는 이제 인터 쿼타일 레인지 앞서 따가지고 또 IQ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는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해 놨을 때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 Q3라고 하고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 Q1이라고 하는데 그 둘의 차이를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Q는 즉 4분 편차는 Q3에서 Q1 즉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빼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특이값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근데 4분 편차는 특이값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특이값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산포도의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 편차는 집중 영향치로 중앙치가 사용될 때 분산도, 산포도의 척도로 4분 편차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포도의 척도는 분산하고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산술 평균과 그리고 각 관측치의 차이를 제곱하고 그 평균을 계산한 값이죠. 그래서 이 산술 평균과 각 관측치의 차이, 엄밀하게는 각 관측치에서 산술 평균을 빼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차를 제곱하고
평균을 계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하고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 스몰 n으로 다 나눠준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편차 제곱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값 또는 편차 제곱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분산의 값은 특징이 0보다 작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 0하고 같은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분산이 만약에 0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관측치가 평균과 같은 값을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관측치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뭐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부분 분산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분산은 뭐 범위나 4분의 범위 하고 비교해 보면 모든 관측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걸 나타내기보다는 평균이 있으면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삼포도의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 표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술 통계 분석, 기술 통계량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분산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n개의 관측치 x1서부터 스몰 x 스몰 n까지로 이루어진 표본의 분산, 표본 분산이라고 표현하면 될 테고 S 제곱으로 이제 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그놈은 이제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의 제곱, 그리고 쭉쭉쭉 나가서 스몰 n번째 관측치의 편차의 제곱을 다 합쳐주고 그 다음에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거, 요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메이션 기호 이용해가지고 축약해서 이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측치의 숫자 스몰 n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관측치의 수에서 1을 빼준 값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스몰 n 마이너스 1로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하고요. 그냥 모수,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이런 거 가지고 모평균 또는 모분산을 추정하는 데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모수를 추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몰 n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표본 분산 구할 때는 스몰 n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차의 제곱을 하지요. 평균과 각 관측치의 차이, 즉 편차를 제곱하는데 그 이유는 제곱을 하지 않으면은 양의 값을 가지는 편차와 그리고 음의 값을 가지는 편차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산을 구하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분산도 구하는데 뭐하러 또 표준 편차를 구할까라고 정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분산은 제곱값의 평균이죠.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측정 단위가 원 자료와 달라지죠. 원 자료의 단위의 제곱이 이 분산의 단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곱근을 취하면, 그러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면 이제 측정 단위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 분산하고 마찬가지로 각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삼포도의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 여기서처럼 표본 표준 편차는 이제 표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해가지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변이계수입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사실은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앞에 설명드린 집중 경향치, 그 중에서도 이제 평균하고 산술 평균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치를 많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에서는 범위라든지 분산하고 표준 편차 뭐 이 정도를 이제 많이 또 그 기술 통계 분석할 때 써먹습니다.
그리고 또 써먹는 게 이제 첨도하고 외도라고 하는 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써먹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술 통계 분석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변이계수라고 하는 것도 이 기술 통계 분석에 써먹기도 하고요. 또는 변이계수만 따로 띄어가지고 또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변동계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coefficient of variable, 죄송합니다. coefficient of variation 앞자 따가지고 CB라고 하기도 하고 COB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그냥 간단하게 산술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 즉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S를 표본 평균 X 바로 나눠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면은 왜 변이계수, 뭐 좀 전에 삼포도의 척도 뭐 여러 가지 거, 특히 이제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기술 통계 분석할 때 많이 이용한다라고 해놓고 뭘 또 변이계수를 구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표값이, 즉 표본 평균이 큰 자료의 표준 편차는 대표값, 표본 평균이 작은 자료의 표준 편차보다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값이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삼포도를 측정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표준 편차의 크기만으로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대표값의 크기를 감안해서 삼포도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변이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두 자료의 삼포도를 갖다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 통계 분석,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술 통계 분석을 한 그 어떤 그 뭐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져다 놓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분석할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 다음 주차에는 이제 이 분석과 해석, 그러니까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이제 그 우리가 또 많이 써먹는 게 이제 상관관계 분석, 그러니까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써먹는 게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것도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은 전에 우리 상관계수 구했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은 전에 우리 교차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표 가지고 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